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형수님, 별일 아니에요. 맨날 다니던 계단인데 그날따라 왜 발을 헛디뎠는지 모르겠네요. 한동안 깁스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었습니다. 우리 막내한테 이런 일이 다 있네. 예전에 우리 막내가 소랑 씨름다고 그랬거든. 형,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 너 옛날에 나랑 영식이한테 누가 못살게 굴기라도 하면 쫓아가서 아주 혼내주곤 했잖아. 그땐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모르겠더라. 다른 집들 보면 형들이 동생을 지켜준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완전 반대였으니 말이야. 우리 집은 삼형제입니다. 그 삼형제 중 제가 막내였는데 큰형과 작은형은 많이 왜소하고 허약했던 반면 저는 덩치도 크고 힘도 셌거든요. 그래서 그랬던지 누군가 형들을 힘들게 하기라도 하면 한달음에 달려가서 형들이 당한 만큼 돌려주곤 했답니다. 두 형들은 잔병치레가 유난히 더 많았기에 부모님께서 항상 걱정하시곤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막내가 이렇게나 튼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저를 바라보던 엄마의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두 형 중 큰형이 조금 더 왜소하고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큰형은 친구들에게 항상 놀림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큰형의 친구 한 명이 야, 삐쪽이 넌 그렇게 삐쩍 말라서 나중에 뭐하고 살 거냐?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놀리면서 큰형에게 함부로 한 적이 있었어요. 큰형이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너 왜 이 모양이야? 엄마가 놀라서 물었는데 형은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형, 그 수만이가 그랬지? 이번엔 내가 가만 안 둘 참이야? 영수야, 그러지 마. 그냥 나만 참으면 되는 걸 뭐. 형이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더 그러는 거라고. 화가 잔뜩 난 제가 팔까지 걷어붙인 채 수만이 형 집으로 쫓아가서 난장판을 만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때 그 사건이 온 동네에 퍼졌고 그 이후로는 우리 형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작은 형이 그랬거든요. 다른 집은 형들이 동생을 보살핀다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게 정반대야. 아무튼 우리 막내 덕분에 이젠 아무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 막내야 고맙다. 우리 막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말이다. 우리 막내가 나중에 크게 될 놈이야. 아버지가 껄껄거리시며 크게 웃으셨어요. 비록 집이 많이 가난했지만 우리 삼형제는 부모님 밑에서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가족 모두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막내야, 일을 하려면 내가 해야지. 네가 어디 가서 돈을 벌겠다는 거야. 큰형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바라봤어요. 큰형, 작은형, 그 몸으로 어디 가서 일해. 형 나 몰라? 예전에 내가 소랑 씨름도 했던 거 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너 참말로 괜찮겠냐? 일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괜찮아 엄마. 엄마도 나 힘센 거 알잖아. 걱정 마. 내가 돈 벌어서 형들 공부까지 다 시킬 테니까. 제가 큰 소리를 치며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 뒤 저는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기 전 엄마가 서울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라니까 항시 조심해라 라며 제 주머니에 돈을 조금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한 손에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마치 딴 세상 같았어요. 처음 보는 빌딩들은 왜 이렇게나 많던지 말이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빌딩들을 멍히 바라보고 있던 제게 어떤 아저씨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리더니 야, 너 저 건물 쳐다보려면 돈 내고 봐야 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놀라서 진짜로 돈을 줘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외삼촌 집은 가리봉동의 벌집촌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다닥다닥 쪽방을 붙여서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
그 생활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거기다 외삼촌 집에는 외삼촌 부부와 사촌 2명이 그 작은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까지 그곳에 들어갔으니 외숙모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조차도 되지 않네요. 아무튼 저는 그 쪽방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외삼촌이 양말 공장을 소개해줘서 취직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 중 일부는 외삼촌 집에 생활비를 들였고 나머지는 거짐 시골집에 보냈어요. 그 덕분에 형들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출퇴근을 하며 제 또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헌책방에 가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쪽방촌 외삼촌 집에서 책을 보려고 했는데 시끄럽기도 하고 눈치가 보여서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공장 한 귀퉁이에 숨어서 몰래 책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양말 공장 사장님이 기계를 둘러보러 나왔던 모양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공장 한 구석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책을 보고 있었어요. 워낙 집중해서 책을 보고 있었던지라 주변에 누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공장 사장님이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네? 저기 그게 퇴근하고 잠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너무나 놀랐던 제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던 사장님이 오히려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장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사장님이 영수 널 따로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 그 말을 듣던 제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요. 아, 진짜 큰일 났구나부터 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디로 끌려가는 소마냥 사장님 앞에 가게 되었어요. 앉지. 근데 채군, 아까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저기, 그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 무슨 책? 그게 사실 제가 중학교만 졸업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한번 봐볼까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공장에서 책 같은 거 안 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닥에 무릎까지 꿇은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니, 나는 너를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야. 그냥 기특해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게나. 사장님이 급히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겁에 질릴 대로 질린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사장님께 불려가던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으니까요. 내가 이 공장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면 가족들에게 돈을 못 붙이게 되는데 그럼 우리 형들 공부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어렵게 소개해준 외삼촌에게는 뭐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사장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 난 그냥 너를 보고 있자니 내 생각이 나서 그랬어. 나도 너처럼 어렵게 살았거든. 암튼 놀라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 공장 안에서 책 같은 거 보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쫓지만 말아주십시오. 널 내쫓긴 누가 내쫓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다들 퇴근하고 나면 이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기 저 자리에 앉아서 공부해. 공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공부가 되겠어? 아닙니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잔뜩 눈치 보며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사장님이 빙그레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사장님은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그 뒤 오히려 저를 더 잘 챙겨주기까지 하셨어요. 얼마 뒤 저는 회사 격리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게 일을 가르쳐주라고 했던 것도 사장님이었고 오며 가며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어느 날은 출근해보니 제 책상 위에 검정고시에 필요한 책들이 잔뜩 올려져 있었어요. 제가 놀란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내가 여기저기 알아봐서 좀 사봤다.
대신 한 번에 딱 붙어야 해. 사장님께서 그런 저를 보며 장난스레 웃으셨습니다. 그런 사장님 덕분에 얼마 뒤 저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당당히 졸업했습니다. 그 뒤 사장님은 제게 야간대학을 권유하셨고 머뭇거리던 제게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사장님 덕분에 야간 전문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저는 양말 공장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는데요. 자네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굳이 우리 공장에 있을 필요는 없네. 혹시나 좋은 일자리 있으면 찾아서 가게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사장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공장이 평생 제 직장이다 생각하고 일할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사장님께서 주신 은혜 갚으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자네가 열심히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고 살진 말게나. 좋은 일자리 있음 나한테 말하게. 알았지? 사장님께서 항상 제게 신신당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회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도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업까지 진출하게 되어 회사는 점점 사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사장님의 두터운 신임에 힘입어 승진도 하게 되었고 어느덧 회사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 직원을 좀 충원했는데 잘 좀 가르쳐주게나. 사무직으로 뽑긴 했지만 현장 일도 잘 알아야 하니까 자네가 이것저것 잘 알려주면 좋을 것 같네. 자네만큼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사장님께서 제게 몇 번이나 부탁을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 일부터 시작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래, 그동안 하던 대로만 하면 될 걸세. 그동안 자네가 가르친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잖나? 사장님, 너무 그렇게 띄워주시면 제가 쑥스럽습니다. 쑥스럽긴 뭐가 쑥스러워. 기특해서 그렇지. 사장님께서 활짝 웃으셨어요. 그렇게 사장님과 한참 이야기를 한 뒤 제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인사팀에 근무하는 김 과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최 과장, 신입사원들 들어왔는데 최 과장 영웅담 한번 들려줘야지. 자,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들 이쪽으로 와봐. 김 과장의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잠시 김 과장 소개를 하자면 김 과장은 저와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과정 환경 속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그런 사람입니다. 김 과장은 그런 저를 무시하곤 했는데요. 저랑 같이 진급했을 때도 김 과장이 신나서 떠들어댈 정도였거든요. 양말이나 뒤집고 시다만 하던 사람이 성공했네 성공했어. 이 정도면 집안에서 잔치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축하해. 김 과장이 제게 축하 인사를 했지만 왠지 모를 가시가 돋쳐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틈만 나면 김 과장은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곤 했습니다. 김 과장 본인이 4년제 대졸 출신이란 이유로 저를 참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김 과장에게 끌려나가듯 휴게 공간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신입사원들 잘 들어. 여기 최 과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저기 그 시골 중에 깡촌으로 유명한 그 동네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무작정 상경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김 과장이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와, 중학교만 졸업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되신 거예요? 신입사원 중 누군가가 놀란 채 물었어요. 아니지. 그렇게 중학교만 졸업하고 상경해서 낮에는 양말 뒤집는 시다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를 그것도 야간으로 졸업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산직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고 말이야. 본인이 시다까지 해봤으니 오죽 잘 알겠어? 역시나 김 과장이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김 과장의 말에 신입사원들의 낯빛이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시다 출신의 노동자가 과장까지 달았다는 것에 대해 놀랍다는 표정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생산직 검정고시 출신이 반갑지만 않았을 테니까요. 김 과장은 신입사원들의 그러한 표정을 보며 희열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던 그 순간 김 과장이 저를 보며 입꼬리를 살며시 치켜 올렸으니까요. 마치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넌 나랑은 레벨이 달라. 뭐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신입사원이 놀란 듯 외쳤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저는 최 과장님 같은 분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뭘요. 그때 당시에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그리 된 것뿐입니다. 제가 쑥스러운 듯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김 과장의 낯빛이 바뀌었는데요. 소정이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거를 좋아했나 보네. 왜? 소정이도 어머님이랑 단둘이 힘들게 살아서 이런 게 멋져 보이나 봐? 김 과장,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렇잖아.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봐. 공장 시다 출신이 멋있다니. 박소정, 그러니까 괜히 최 과장한테 잘 보이려고 입 바른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김 과장이 마시던 캔 음료수를 신경질적으로 휴지통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는 다들 당황한 채 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 과장이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뒤부터 김 과장의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김 과장이 소정 씨에게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했다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사무실에 다시 들른 적이 있었는데 소정 씨가 홀로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소정 씨,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제가 일을 미처 못 끝내서요. 괜히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소정 씨가 풀이 죽은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니 뭔데 그래? 라며 제가 소정 씨가 하던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뭐야? 이건 신입사원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걸 왜 소정 씨가 하고 있어?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저기 그게 김 과장님이요. 뭐? 김 과장이? 그럴 리가. 김 과장 정도면 그 정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소정 씨가 밤새 해도 못하는 일이야.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소정 씨가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소정 씨, 그럼 나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괜찮아. 김 과장이 소정 씨한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괜히 소정 씨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같네. 어떻게 이런 거 신입사원한테 시킬 수가 있어? 제가 소정 씨 옆에 자리를 잡고 같이 일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한동안 일을 하다 보니 새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됐다. 그럼 이만 가볼까? 과장님,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랬음 출근해서 김 과장님한테 엄청 깨졌을 텐데. 괜찮아. 소정 씨 보고 있으면 예전에 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짠하고 그렇네. 근데 김 과장한테 뭐 밉보이고 그런 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유난히 소정 씨한테만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잖아. 제가 소정 씨를 바라봤는데요. 과장님, 사실은 제가 어디에다 말도 못하겠고 너무 답답한데요. 말하던 소정 씨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정 씨, 무슨 일이야? 이런 말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소정 씨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입사하고 얼마 뒤부터 김 과장님이 저한테 계속 밥 사준다 술 사준다 그러면서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괜히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날까봐 계속 거절했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회식했었잖아요. 그날 김 과장님이 술이 잔뜩 취해서는 저만 따로 밖으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마음이 있다면서 한번 사귀어보자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 놀라서 딱 거절했거든요. 사실 김 과장님 같은 분이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계속 저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제 뒤를 몰래 따라와서 우리 집도 알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형편도 아니거든요. 뭐야? 그게 사실이야? 김 과장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딱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아서 저도 뭐라고 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괜히 이상한 소문 날까봐 걱정도 되고요. 소정씨가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김 과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간 이하였는데요. 그 뒤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소정씨가 얼굴도 예쁘고 착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소정씨를 많이 챙겨주게 되었어요. 혹시나 싶어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소정씨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김 과장한테는 그렇게 벽을 두던 소정씨도 저한테는 정말 잘했거든요. 가끔 소정씨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곤 했는데 소정씨 어머님 음식 솜씨가 참 좋았어요. 사실 소정씨 어머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다 우리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는 당분간 알리지 않고 사귀기로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결국 일이 터져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날도 소정씨 어머님이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해서 소정씨 집에 들러 식사를 한 뒤 한참 동안 수다를 떨다 나왔는데요.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이긴 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제가 소정씨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김 과장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나오지 않자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는 모습을 본 김 과장이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최 과장,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너 소정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냐? 아까 보니 팔짱까지 끼고 아주 다정해 보이더라? 뭐야, 김 과장? 설마 아까부터 지금까지 여기 있었던 거야? 소정이가 너한테 확실히 말했다고 하던데?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넌 소정이 집까지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 거냐? 김 과장은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김 과장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최 과장, 너 혹시 소정이 쟤랑 결혼까지 할 생각인 거냐? 너 정신 차려. 소정이 쟤 말이야. 아주 골 때리는 여자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괜히 심술 부리지 말고 얼른 집에 나가. 그리고 소정이랑 나 곧 결혼할 사이니까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네가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말해주려고 하는 건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내 말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힐 거다. 김 과장이 마른 침까지 꼴깍 삼키며 제 눈을 뚫어지라 바라봤어요. 난 너한테 이상한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가봐라. 제가 김 과장을 피해 등을 돌렸는데요. 야, 최 과장,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 소정이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나 이러는 거냐? 네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 넌 소정이네 집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 같지? 사실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너 말고 또 있다 그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난 더 이상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너한테 마음도 없다는 여자 집 근처에 숨어서 이러고 있는 거 너 진짜 심각한 거야. 정신병자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다시 한번 소정이한테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래서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공돌이 시사 출신인 네 눈엔 딱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 김 과장이 저를 한껏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김 과장을 상관조차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최 과장님, 혹시 소문 들으셨어요? 같은 부서 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무슨 소문? 소정씨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하다는 소문이요.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과장님도 소정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지금 소문이 파다해서요. 혹시나 걱정이 돼서요. 뭐? 소정씨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이건 저도 그냥 들은 얘긴데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소정씨 집에 들락날락 한대요. 아마도 숨겨둔 애인? 그런 것 같다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소정씨가 어머님이랑 단둘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그런 이상한 거 아닌 거죠? 직원이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혹시 그 소문 김 과장이 낸 건가?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소정씨와 나 둘이 사귀는 사이야. 곧 결혼할 사이고. 네? 과장님, 그건 안 돼요. 과장님 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요? 직원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파만파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날 퇴근 후 제가 소정이에게 물었어요. 저기 소정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지금 회사에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있거든? 혹시 들었어? 아, 그 소문? 엄마랑 나만 사는 우리 집에 남자들이 들락날락거린다는 소문? 나도 오늘 들었어. 그래, 저기 말이야. 그 남자 중에 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이야, 사장님이 너네 집에 들락날락한다는 소문은 뭐야? 김 과장 말로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던데, 물론 내가 널 못 믿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야. 제가 안절부절 못한 채 소정이 눈치를 봤어요. 그게 말이야, 그럴 만한 사연이 좀 있는데, 사실 우리 결혼 이야기 나와서 내가 자기한테도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이야. 라며 소정이가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음이 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사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우리 외삼촌이셔. 뭐? 외삼촌?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네 외삼촌이시라고? 응, 우리 엄마 오빠인 거지. 아빠 돌아가시고 외삼촌 외숙모가 우리 엄마랑 나 돌봐주셨거든. 사실 우리 외삼촌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그 뒤부터 날 딸처럼 그렇게 돌봐주셨어. 어차피 친척이라고는 외삼촌네랑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외삼촌 회사에 입사도 한 거고. 뭐? 근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우리 외삼촌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나 회사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외삼촌이 나한테 회사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했었거든? 그게 자기야. 근데 우리 둘이 사귄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좋아하셔. 자기한테 먼저 말 못한 건 미안해. 소정이의 말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입만 딱 벌리고 있었는데요. 외삼촌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직원들이 알면 좀 그렇다고. 나중에 외삼촌이 자기한테도 다 설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내가 털어놓을 수밖에 없네. 곧 외삼촌하고 외숙모 찾아뵙자.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는 말하지 그랬어. 날 못 믿은 거야? 제가 서운한 듯 소정이를 바라봤어요. 내가 자기를 못 믿었으면 우리 엄마한테 소개시켜줬겠어? 그동안 우리 집에 온 남자는 외삼촌하고 자기밖에 없거든? 소정이가 해맑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께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조회를 했는데요. 내가 들어보니 요즘 회사에 흉흉한 소문이 아주 많더군요. 특히나 저랑 소정씨 관련해서 말입니다. 사장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신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가 미처 말을 못한 건 죄송합니다. 집안일이다 보니 말을 못했습니다. 여기 소정씨는 제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제 누님 딸인 거죠. 사장님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조카였어? 근데 전혀 몰랐네? 맙소사, 나 그동안 소정씨한테 막 막말도 하고 그랬는데 어떡해? 왜? 뭐라고 했는데? 아니, 남자관계 복잡한 거 딱 질색이라고 했지. 직원들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그런데 그중 김 과장의 표정이 제일 과감도 아니었는데요. 김 과장의 낯빛이 창백하다 못해 새파랗게 변해 있었거든요. 자네여서 참 다행이야. 내가 한눈에 딱 알아봤다니까. 예전에 공장 구석에 짱 박혀서 책 보던 자네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구만. 사장님께서는 그저 싱글벙글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정이 외삼촌 숙모에게 정식으로 인사까지 드리고 얼마 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는데요. 그동안 직원들한테 못된 짓도 참 많이 했었기에 스스로 알아서 나갔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 뒤 김 과장은 다른 회사에 이직을 했다는데 한 회사에 오래 머물지 못한 채 계속 회사를 옮겨 다녔다고 하는데 끝내 마지막 이직했던 회사 여직원에게 추근덕거리고 집 앞에 몰래 숨어 있다가 경찰에 신고까지 당하고 결국 그 회사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렇게 씁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뒤돌아보니 제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네요. 그때 그 시절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상경했던 제가 이리 살 줄 누가 알았답니까? 저는 현재 사장님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입원한 제게 형과 형수님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챙기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싶습니다. 우리 형들은 아직도 저만 보면 미안하다며
이것저것 챙겨주거든요. 앞으로도 그 어렵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